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에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 오후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번째 검찰 조사를 마치고 지금 조서를 열람 중인데요.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롤스로이스 사건에 이어서 이번에는 람보르기니 남성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흉기 난동 위협을 했고 체포해보니 마약에 취해 있었습니다. 오늘도 쇼츠트랙부터 달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 만남 임박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임박했습니다. 김정은은 전용 열차를 타고 러시아에 진입했습니다. 전용 열차 태양호는 시속 50km 속도로 느리게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속탄에도 끄떡없는 성능을 갖췄는데요. 김정은은 보안과 신변 안전을 이유로 비행기보다 열차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무기 거래, 군사 협력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 수행단에는 군 서열 1, 2위인 리병철, 박정천을 비롯한 군 핵심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건네는 대가로 위성과 핵 추진 잠수함 기술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트랙, 대지진과 대홍수입니다. 모로코와 리비아, 서로 인접해 있는 북아프리카 두 나라에 너무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로코 지진, 사망자가 3,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상자 중에서 중환자가 많은 데다가 실종자 구조,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어서 사상자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모로코 국왕 모하메드 6세가 지진 발생 당시 프랑스 파리 저택에 머물렀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 리비아 상황입니다. 거대한 물길이 마을, 다리, 차량 등을 모두 집어삼키면서 밀려듭니다. 동부 지역에 강력한 폭풍우가 덮치면서 2,000명 넘게 사망하고 수천 명이 실종된 걸로 추정됩니다. 특히 댐 두 곳이 붕괴하면서 치명적인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리비아는 2011년 아랍의 봄 혁명 여파로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뒤에 동부와 서부가 대립하는 무정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트랙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보고입니다.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한 거죠.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저도 모르고.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검찰은 최윤종이 지난 4월에 철제 너클을 구입하고 범행 장소가 포함된 등산로를 수십 차례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다른 성폭력 사건을 모방했다는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접한 뒤에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CCTV가 없는 곳에서 성폭력을 저지르기로 계획했다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또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등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도 작성했다고 합니다. 임상 심리평가 결과 최윤종은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고 원초적인 욕구와 성관계에 대한 호기심을 해소하려 했던 걸로 분석됐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트랙입니다. 나 잡아봐라입니다. 지난달 김포와 제주 등 전국 5개 공항에 폭탄 테러를 예고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이미 폭탄 설치 다 해놨다, 나오는 사람들을 흉기로 죽이겠다 이런 글들을 총 6차례에 걸쳐서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는데요. 왜 그랬다는 거예요? 설마 이번에도 뭐 장난 이런 겁니까? 더 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경찰이 나를 붙잡을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다라고 진술을 했다네요. 경찰을 시험해 본다고요? 네.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 컴퓨터 전공자인 이 남성, 경찰 따돌리기 위해서 6개를 모두 다른 해외 IP를 이용했고요.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기까지 했습니다. 나 못 찾을 거야 이렇게 확신했지만 결과는 아시다시피 검거 완료입니다. 항공보안법 위반 등 적용 가능한 처벌 규정을 적극 의율하고 막대한 공권력이 낭비된 점을 고려하여 정부 방침에 따라 경찰청 관련 기능과 협조하여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특공대 배치하고 장갑차 배치하고 그랬으니까 손해배상을 검토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쇼츠트랙 달려봤고요. 네, 채널 고정 원룸에서 정치권 이야기 이어갑니다. 저를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 보려고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그리고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네, 5시 뉴스 후 시내 원룸에서 정치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김병우 국민의힘 의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중이죠. 오늘 6번째 검찰 소환 조사 받았는데 첫 번째 주제를 단 한 개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이 대표가 1시 반 조사 시작해서 조사 자체는 1시간 50분 만에 끝이 났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조사 받을 때 쓴 이 문서를 열람 중이라고 하니까 아마 곧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목이었던 단 한 개도, 왜 단 한 개도냐. 자, 이 대표가 오늘 수원지검에 들어가면서 카메라 앞에서 한 이야기에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두 번째 검찰 출석인데 오늘은 대북 송금에 제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년 동안 변호사비 대납, 스마트팜 대납, 방북비 대납 그렇게 주제를 바꿔가면서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수백 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좀 말이 빠른 편인데 평소보다 말하는 속도도 좀 느리고 체력적으로 좀 한계가 온 듯한 모습도 보이는데요. 검찰이 단 한 개의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나는 조폭 출신 기업 같아. 100억 줄 만큼 어리석지도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정말 증거가 없습니까? 이 대표의 주장처럼. 단 한 개도 없다. 이런 주장 자체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이미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온 바 있습니다만 증거라고 하면 크게 이제 물증과 인증, 그 사람에 네. 의한 진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물증으로 검찰이 제시한 게 그 2019년 당시에 경기도에서 북한에 쌀 10만 톤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그 공문을 이재명 당시 지사가 직접 결재를 했다는 겁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이재명 지사의 그 대북을 위해서 그 비용을 쌍방울 대신 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북한 관련 사업이라는 게 경기도지사가 4년 내내 얼마나 이런 일을 여러 번 자주 할까요? 저는 네. 이 북한 관련 사업이라는 건 상당히 드물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일상적인 때문에 업무가 아니다. 일상적인 업무, 통상 업무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관련 업무를 뭔가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도지사가 그 내용을 상세히 알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모른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상식적인 거고요. 그리고 또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이런 좀 아주 특이한 일인 북한 관련 사업을, 대북 사업을 도지사 승인 없이 그것도 민간 기업 쌍방울을 통해 동원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한다. 이것도 사실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화영 지사를 비롯한 쌍방울 그 회장과 부회장이 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도 대북 송금을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검찰이 진술을 했고요. 그 쌍방울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요구하는 이재명 방북 비용 총 300만 달러를 대신 납부하고 선거가 있는 2020년 초에 방북 초청해 주기를 거의 확답을 받았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또 나중에 김성태 쌍방울 회장도 법정에 나와서 이재명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 이렇게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대북 관련 사업에 직접 경기지사로서 결재를 한 명백한 물증이 있는 거고 또 이 당시 이 대북 사업에 참여하고 대북 송금을 했던 그 관계자 핵심 관계자들이 다 일관되게 이재명 지사가 이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증거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는 거고.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화영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좀 진술이 법정에서 엇갈리고 있어서 네. 재판부가 뭐 진술을 일단은 채택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뭐 또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결재를 했지만 결재 내용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또 이재명 대표의 입장인데 네, 이 부분은 또 네, 저는 네. 오히려 결재 내용이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예. 그게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듣고 나서 네. 아 진짜 증거라는 게 없구나라고 오히려 저는 오히려 확신이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지사나 시장이 얼마나 많은 결재를 합니까? 그리고 그 결재한 여러 일들 중에서 여러 가지 부패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고가 나는 그런 사업들도 분명히 있죠. 네. 그러면 그거를 다 이 도지사나 시장한테 제3자 뇌물죄를 물리나요? 그렇진 않거든요. 사실 결재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어떤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증거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 사실상 직접적으로 이재명 그 당시 이 지사 시절에 이런 어떤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아예 없었구나라는 오히려 간접적으로 정말로 어떤 증거도 없고 이재명 이 당시 지사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서는 완전히 이 검찰이 억지 기소를 하는 거다라는 그 증거가 오히려 이 결재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아닌가 오히려 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뭐 하나의 증거를 둘러싸고 또 해석이 또 갈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제 수원지검 현장을 보면 아까 이재명 대표 이야기할 때도 그랬지만 뒤에서 굉장히 또 시끄러웠습니다. 이제 현장에 구급차도 대기를 했고 또 지지자들도 나와서 뭐 집회를 하고 또 반대로 보수단체 회원들도 나와서 또 목소리를 높이고 좀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자, 이재명 대표가 지난 토요일 1차, 그러니까 이제 대북송금 1차 조사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조서 열람하고 이제 진술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해서 날인을 안 했습니다. 그럼 이거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재판에서.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 대표가 이제 단식과 함께 어떻게 보면 수사에 좀 주도권을 쥐고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들어가서 증거로 활용될 만한 자료들도 열람을 하고 또 날인도 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대표가 검찰과의 기싸움에서 좀 우위를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표의 당식의 목적이라는 게 아. 이렇게 수사를 지연시키고 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려는 데 있다라는 게 지금 이런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전략이 좀 먹힌 건가요? 근데 일단 네. 최종적으로 네. 국회로 이제 체포영장 동의서가 이제 올 텐데요. 그게 언제 올지, 그게 네. 가결되냐 부결되냐를 봐야 알겠죠. 지금 이 현재 과정은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 인간 이재명에 대한 일종의 약간 동정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 좀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검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 그 결론에 따라서 영장 청구를 해서 그 영장이 국회 본회의장에 넘어온다면 이재명 대표 본인 또 체포동의안,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이재명 대표의 당초 그 취지에 따라서 무기명으로 자기 소신대로 저는 투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뭐. 검찰 수사를 맡는 사람이 어떻게 우회습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사실 뭐 지연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연시키고 싶은 의도가 0.01도 없지 않습니까? 검찰이 정말 오랜 동안 사실 홍준표 시장님도 뭐 이렇게 검찰 수사가 길어지냐고 이야기를 좀 하신 것 같던데 사실 정말 1년 반 이상 엄청나게 이 오래 끌고 있는 거는 사실 검찰이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단식 13일 차에 저렇게 건강이 쇠약해지고 정말 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큰 그런 연설을 할 때보다도 더 막 이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지금 한마디를 해야 되는 저런 상황인데 저는 사실 1시간 50분 조사했다는 거 보고 저를 왜 불렀나 도대체 무슨 이 의미가 있길래 검찰이 이렇게 네. 괴롭히나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거든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위에 무슨 이재명 검찰은 대표가 더 출근하는 하고 게 싶지 아니라 않았을까요? 조사를. 네. 아니 뭐 그래도 사실 정말로 지난번에 좀 압축적으로 해서 끝냈다든지 해야지 지금 사실 저 건강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데 지금 사실 혹시나 그렇게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기싸움에서 이기고 있고 뭐 위에 그렇게 보인다면 그거는 사실 검찰 수사가 얼마나 무리한가 정말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방식의 수사를 하고 있는가가 오히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그거는 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일들을 해서는 분명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로써 단식 13일차가 됐습니다. 굉장히 좀 길어지고 있는데 잠시 어제 이재명 대표 단식 현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어제 방문자 중에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인데 예전에 이 대표 향해서 상당히 날을 좀 세웠었잖아요. 어제 눈물로 단식을 만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 보여준 모습은 국민을 위한 정당의 대표도 당원을 위한 정당의 대표도 아니었습니다. 시민분들도 대표님 진심도 많이 알았고 근데 윤석열 정권이 폭정에 맞춰서 싸우려면 건강 회복하셔야죠. 안 그래도 내가 이 박지원 위원장 보고 싶었어요. 저 정말 이제 같이 싸우겠다고 말하려고 왔으니까 대표님 그만해주세요. 대표님 그만해주세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드린 적 있는데 저 요리 잘한다고 회복식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제 그만 중단해주세요. 언제 한번 봅시다. 중간 단계 없이 갑자기 저렇게 급반전되니까 초현실적이고 좀 그로테스크해 보였어요. 저렇게 초연했든지 연민이 들었든지 뭐 그렇게 했겠죠. 네, 조응천 의원의 반응이 좀 재밌었습니다. 박지원 전 위원장이 나설 정도면 지금 뭐 친명 비명할 것 없이 민주당 지지층이 좀 결집했다고 봐야 하는 건지 그렇다면 추석 전 9월 이제 회기 중에 넘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체포동의안 표결 부결될 가능성이 커지는 건지 그래도 가결이 되는 건지 두 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지지층 결집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죠. 예.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특히 단식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이 실정과 폭정에 대한 그런 어떤 이 비판들이나 이 국정을 제대로 이 돌리기 위한 싸움들로 사실 저희가 조금 단일 대우가 모아지는 그런 어떤 측면이 분명히 있었고 지지자들도 이 예전에 사실 저희 민주당에 많은 분들이 또 실망하고 계신 분들도 많았었는데 그런 실망보다 지금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이 국회에서 제대로 싸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들이 좀 모아져 간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느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체포동의안 관련된 부분은 저희는 사실 지금의 이렇게 증거가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또 체포동의안이 넘어온다면 이거는 정말로 정치 검찰이 자기네들이 써놓은 스토리대로 무언가를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는 없는데 그런데 이미 이재명 대표님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놓은 게 또 있으시고 저희 당도 여러 가지 이제 기존의 입장들이 있어서 아마도 검찰에서 뭐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공소장도 보게 되고 여러 상황이 또 생길 테니까 그 이후에 논의하면 될 일이지 지금 뭐 사실 체포동의안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정치검찰과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건 체포동의안을 통해서 저희 민주당의 분열을 오히려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 체포동의안, 체포동의안 이제 부결됐을 때 사실 가결 찬성표가 한 표가 더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의석수 배분으로 봤을 때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한 30표 정도 나왔다. 적지 않은 표였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 그때 위기감도 굉장히 컸었는데 여당이 보기엔 이번에 이탈표가 더 많아질 것 같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이재명 대표 단식으로 민주당 내 여러 가지 좀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의 목소리가 일시적으로는 좀 이렇게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민주당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는 것이냐? 전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사실 민주당 저희 당은 빼고 민주당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좀 큰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개인적인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이 휘청거리고 민주당이 좀 확장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을 이재명 대표가 사실 볼모처럼 감싸고 자기 자신의 그 사법 리스크를 방패막이로 삼고 있단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살 길은 저는 이재명 대표와 헤어지는 게 민주당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식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살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와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되는데 단식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그러면 함께 죽을 결심을 해야 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민주당의 많은 생각, 상식이 있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당원들,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리가 이 정당을 살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이냐를 고민할 것이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뭘 해야 될 것이냐를 고민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그 체포동의안에 있는 영장 청구 내용이 사실관계가 뭐 분명하다고 판단이 되면 민주당 의원들도 저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다. 그게 민주당을 또 살리는 길이라고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나 지금 검찰이나 윤석열 정부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물론 저희 당 의원들의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건 사실입니다. 예. 워낙 숫자도 많고요. 근데 단 하나 분열하면 죽는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어요. 절대로 분열 이 상황에서 검찰이 획책하는 대로 분열하지는 않게끔 우리가 앞으로 총선까지 나아간다. 이 정말로 단일한 이 어떤 마음들이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선택들로 분명히 이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지금 조서 열람 마치고 만약 이제 수원지검 바깥으로 나오면 저희가 또 현장을 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주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네, 이제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넘어가서 자, 코너 속의 코너죠. 오후 한 컷, 오늘의 사진을 한 장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나가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입니다. 러시아 방문 위해서 전용 방탄 열차 태양호를 타고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녁에 러시아에 도착할 걸로 보이는데요. 자, 이 사진 뒤로 보시면은 네, 사진 한번 다시 크게 해주실까요? 네, 사진 뒤로 보시면 이제 모자를 쓴 북한군 서열 1, 2위 이병철 그리고 박정천 두 이제 인사가 보이는데 주요 군사 협력 담당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 가서 무기 관련 거래를 하려는 거 아니냐? 뭐 미국도 이렇게 좀 우려를 하고 있고 중요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걱정하는 건 예. 기본적으로 북한은 러시아든 중국이든 막 그렇게 믿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예. 이제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예전에도 이 북핵 문제 등 우리가 북한과의 안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지만 네. 예전에는 혹시나 북한이 이상한 짓을 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걱정들로 우리가 이제 안보적인 문제들을 뭔가 대처해 나갔었는데 네. 지금은 사실 완전히 이제 북중러와 저희 이제 이 한미일의 정말로 냉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수준의 안보적인 대결 구도들이 짜여지고 또 그것의 어떤 가장 중요한 지점이 아마 이번에 이 푸틴과 김정은 이 정상회담 이후에 형성될 여지가 지금 너무 많은 상황 아닙니까? 저희가 안 그래도 한반도의 안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어떤 문제인데 네. 그 문제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는 수 있다. 위험성 속에 우리가 지금 빠져든다라는 네. 걱정이 일단 하나 드는 거고 네. 근데 그런 어떤 위험성 속에서도 지금 사실 계속 이제 북한과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념적인 방식으로 굉장히 접근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외교적인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정말로 위험성 속에 빠져들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어떤 종류의 외교적인 대책도 갖고 있지 못하다. 이게 너무나 비극적이고 위험한 상황으로 빠져들어가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존재 자체, 네. 그 핵과 핵무기와 고도로 이제 발달한 그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북한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을 가하는 실체적인 위협 세력인 거죠. 네. 근데 그 북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핵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대북 제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 지금까지 연명해 온 데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지원이 많았는데요. 네. 러시아도 지원이 있었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손잡는 게 우리가 대한민국이 미국과 일본과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는 건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라는 불량 국가 자체가 불법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뭐 자주국방도 강화하고 대피태세를 강화하겠지만 외교 안보적으로도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생존을 위해서 필수필연적인 겁니다. 근데 이걸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은 없이 우리가 미국과 일본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더 가까워지고 있으니 미국과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접근 자체는 정말 잘못된 접근인 것이죠. 러시아에 가서 김정은이 뭘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음성적으로 불법적으로 만약 무기 거래를 한다고 하면 그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똑같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뭐 아직 가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어떤 뭐 양국의 협력이 있을지 예상할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뭐 무기 거래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사실 우리나라로서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사회 속 사건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서혜진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키워드 바로 띄우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흉기, 마약, 람보르기니남. 이게 주차 시비가 나니까 흉기를 휘두르면서 위협을 하고 경찰이 잡고 보니까 마약에 취해 있던 람보르기니 차주 남성입니다. 누가 좀 떠오르시잖아요. 최근에 있었던 사건, 롤스로이스 남 사건, 약물 운전하다가 길 가던 행인에게 중상 입혔던 사건. 이번에는 이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일단 어제 저녁 상황부터 CCTV 영상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영상인데요. 어제 서울 압구정 로데오 거리 상황입니다. 그 람보르기니 남성이 체포되기 직전부터의 CCTV 장면인데요. 지금 보시면 제대로 못 걸어요. 그리고 비틀비틀하면서 지금 저 자세는 무슨 고릴라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앞으로 손을 짚은 다음에 제대로 일어서질 못하는 모습, 굉장히 좀 충격적인 모습이고요. 또 계속 뭐 걸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또 넘어지고요. 또 제대로 걷지 못하고 앞서 봤던 것 같은 또 고릴라 자세를 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경찰에 체포가 되는 장면까지 CCTV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술을 마신 것 같지는 않고 마약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목격자 증언이 나왔습니다. 자, 교수님. 네. 우리가 그 일명 뭐 좀비 마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좀비처럼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저런 모습 전형적으로 마약에 취해 있는 모습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중추 신경계에 일정한 영향을 약물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지금 우리 앵커께서 잠깐 언급을 하신 바와 같이 네, 영상을 좀 다시 보여주시죠. 네, 그렇죠. 그 미국의 그 한 도시에서는 이른바 마을 전체가 예. 사람들이 저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이렇게 중간에 서 있고 이런 그 모습을 충격적인 보지 영상이 않습니까? 있었잖아요. 네, 그것과 흡사한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즉 기어다니고 일어나지 못하고 이와 같은 이제 이상 행동이 상당 기간 목격이 되었기 때문에 예. 일정한 약물에 취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경찰이 와서 일정한 제지를 했을 때도 뭐 전혀 반응 자체가 거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어쨌든 그 간이 검사를 했더니 네. 기본적으로 필로폰, 엑스타시 또 케타민 등의 양성 반응으로 검출이 되었습니다. 뭐 간이 검사가 거의 맞는 거죠. 뭐 거의 사실은 이제 맞죠. 물론 예. 이제 그 정밀 그 검사를 이를테면 처음에 음성이 나왔는데 예. 오히려 이제 정밀 검사를 통해서 이제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뭐 왕왕 있긴 합니다만 예. 어쨌든 유학을 하게 되면 이 마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가 있고 예. 또 대표적으로 또 치아도 막 부식되는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예. 또 피부 색깔로 달라지고 결국 이제 환각적인 모습 때문에 네. 행동에서 이상 행동이 있는데 어쨌든 유학하게 되면 지금은 중추신경에 상당 부분 약물이 영향을 준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렇게 체포되기 이전에 이제 주차 시비로 흉기 위협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시간 순으로 사건을 서 변호사님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전날 오후 4시 반경에요. 이제 강남구 논현동 도로에서 이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과정에서 주차 시비가 붙습니다. 예. 근데 그 상대 차주에게 이 남성이 그 허리춤에 차고 있던 흉기를 보여주면서 협박을 하고 폭언을 하면서 이렇게 좀 서로 시비가 붙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 현장을
이 람보르기니 차량을 몰고 일단 도망을 갑니다. 네. 그리고 그 현장을 떠난 뒤에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람보르기니 차량을 세워두고 저 차량이 본인- 저렇게 예, 덩그러니 인도에서 그냥 발견이 간 된 거예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냥 차를 남겨두고 본인은 도망을 가고 네. 한 3시간 뒤인 오후 7시 40분경에 이제 신사동에 있는 음식점 앞에서 앞에 보셨던 영상과 같이 이제 경찰에 의해서 긴급 체포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 간이시작 검사를 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온 그런 상황. 자, 앞서 저희가 롤스로이스 남 사건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보면 마약, 전신 문신, 그리고 이거 몇 억짜리입니까? 차가 뭐 2억, 3억, 4억 막 이렇게 가는 차잖아요. 초고급 외제차. 그러니까 사건이 지금 판박이로 보여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선후배 사이, 아는 사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 주장한 내용인데 이것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 압구정역에서 이 마약에 취한 채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던 신모 씨와 서로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신 문신에 조직폭력배와 연관이 있는 자로 저희는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요. 도대체 왜 이 깡패가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마약까지 운전한 채로 이렇게 번화가의 거리를 나다닐 수 있는지. 네, 일단 너무나도 사건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둘이 선후배 사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경찰도 이 둘의 연관성을 조사는 한다는 거죠. 네, 일단은 좀 사건이 많이 닮아 있고 예. 또 이런 그 유튜버의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둘이 관련이 있는지 사건이 좀 관련성이 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다만 지금 이 람보르기니 차주 같은 경우는 경찰의 관리 명단에 포함된 어떤 조직폭력배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사실 이런 사안들이 좀 요즘 MG 조폭이라고 예. 해서 새로운 유형의 이제 조폭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성이라든지 그 롤스로이스 사건과 이 차주와 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롤스로이스 사건 때 그 신모 씨 남성 집에서 현금 돈다발이 1억 원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이 일명 둘 다 MG 조폭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자, MG 조폭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벌길래 저 람보르기니 차 뭐 2억, 3억 넘고 롤스로이스 차 4억 넘고 이런 차를 뭐 버려두고 도망을 가기도 하고 평생 벌어도 사기 힘든 그런 슈퍼카들인데 어떤 상황입니까? MG 조폭들의 상황? 그러니까 그 MZ 조폭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그 20대 그 30대의 그 또래가 일정한 불량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 금전을 예를 들면 과거 같으면은 소위 말해서 그 지역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갈취를 했다고 한다면 이른바 20대 30대의 그 MZ 조폭은 그것이 아니고 리딩방을 운영한다든가 주식 그렇죠. 예. 온라인상에서 말이죠. 주식 투자 리딩방 또는 이제 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요. 예. 또 그 코인 그 사기 같은 것을 통해서 이른바 그 수십억 뭐 수백억대의 거금을 편취하는 뭐 이런 행위를 그 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조직의 형태도 과거 조폭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두목이 있고 그야말로 위계 질서가 뚜렷했는데 예. 지금 그런 형태가 아니고 점조직으로 필요한 경우 만났다가 헤어지는 이합 집산을 하는 뭐 이런 형태의 그 새로운 모습이다. 예. 그리고 자신이 그 조폭임을 오히려 알리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다. 인스타그램에 막 조폭들 단합 대회하는 사진들을 올려서 또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뭐 문신도 이렇게 보여주고요. 예. 뭐 그런 것을 통해서 마치 화려한 조폭 생활이라고 하는 이러한 마케팅 아닌 마케팅을 통해서 예. 또 다른 젊은 10대, 20대의 인원들을 이렇게 충원하는 뭐 이런 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가장 그 중요한 점은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다 운영되다 보니까 예. 실체가 누구인지 이것이 사실은 경찰의 이른바 그 조직 관리, 조폭 관리의 명단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왜 저렇게 그 돈이 많을까라고 하는 의심점, 슈퍼카 뭐 수억 대일 텐데요. 지금 저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그 신모 씨가 예. 또 이 코인 사기로 지금 강남 경찰서에 고소가 돼 있는데 코인 사기 사건에도 연루가 돼 있다. 네,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등으로 보게 되면 지금 저는 슈퍼카를 저렇게 얻었던 그 구조 수익 구조가 예. 결국은 온라인상의 불법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금을 이렇게 끌어모았구나라고 예. 하는 잠정적인 추정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약 관련해서는 그 앞서 롤스로이스 남성이
병원에서 마약 투약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경찰이 병원도 10곳 이상을 압수수색한 상황이어서 이 사건도 어떻게 좀 수사가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너 속 코너 오후 재판소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이제 판사봉을 이렇게 꺼냈었는데 바꿔봤습니다. 이게 좀 더 깔끔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불과 몇 개월 전이었고요.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살해한 후에 시신을 냉장고에 넣은 상태로 굉장히 오래 지내왔던 엄마입니다. 올해 5월에 미등록된 아이들을 조사하면서 밝혀졌었죠. 굉장히 분노를 일으켰고 이미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2018년, 2019년에 넷째, 다섯째 아이를 차례로 살해해서 냉장고에 보관해 왔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재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어제 이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이 엄마, 친모 A 씨가 또 임신을 한 상황인 게 알려진 거잖아요. 이거 참 뭐랄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 사건 자체가 예. 이미 임신하고 출산한 아이를 이렇게 유기하고 했던 사안인데 또 이 피고인이 임신을 한 상태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게 알려진 거거든요. 예. 근데 당시 재판에 남편이 이제 증인으로 와서 예. 이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인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당신 부인이 피고인이 임신 15주인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남편은 접견을 가서 구치소 접견을 가는 과정에서 임신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이 과정에서 좀 변호인이 이런 좀 남편의 무책임함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질타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사실 그 피고인의 지금 뭐 임신 주수나 이런 걸 고려하면 예. 이미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임신한 상황이었던 걸로 좀 추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참 이런 사건을 사실은 버리고도 네. 또 이렇게 좀 임신을 하고 또 이 남편도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나중에 알았다는 게 충격적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이 변호인이 남편의 무관심을 좀 질책을 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재판 중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 임신과 그 출산 자체가 이게 상당히 그 반복되었는데 네. 어떻게 그 중요한 의사 결정 또는 의미 있는 타자 중에 하나인 그 남편이 이것을 전혀 몰랄 수 이제 있었겠느냐. 예. 너무 그 무관심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그 취지에 예. 무책임이다 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질책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그 남편 역시 사실은 자책감을 느낀다. 이와 같이 그 아내가 살해를 하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일정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그 답변도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 요약을 하게 되면 출산하는 그 방법이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려운 방법이었는데 즉 그것 자체도 허락을 받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전혀 남편에게 그걸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 자체를 말하는 것 자체가 뭐 싫었다라고 하는 뭐 취지인데 예. 요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보통 평균의 남편과 그 아내의 그 관계하고는 상당히 그 좀 동떨어져 있는 모습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남편이 이런 중요한 그 사항 또 아내도 그러니까 임신한 남편에게 사실을 몰랐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또 아내도 사실 남편에게 충분히 그 얘기함직도 한 것인데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이 남편이 이른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적인 그런 관계에 본인의 책임 자체를 전혀 다하지 않은 그런 점에서 이제 질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무관심이라는 단어에서 출발을 하면 지금 남편이 재판을 같이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어제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 남편에 대해서도 영아 살해 방조 혐의로 수사를 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해서 불송치 결정을 했어요. 근데 검찰에서 재수사를 좀 해봐라 해서 경찰이 재수사를 했는데 불송치 결정을 또 유지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건데 이 말인즉슨 남편은 정말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들을 살해하는 과정 그리고 냉장고 안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이 보관돼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게 되는 건데 이게 이해가 되는 건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검찰 입장에서도 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경찰에게
재수사를 이제 요청한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정말 이제 그런 것인지 그 보강 수사 등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왜냐하면은 이 같이 생활 공간에 있는 그 남편 입장에서 전혀 그런 사실을 몰랐겠느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느냐. 예. 쉽게 얘기하면 영아 살해 방조 또는 그 살인죄의 그 방조의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수사를 이 경찰이 그래서 개시를 해서 재수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증거들을 이렇게 찾아보는 노력을 했는데 뭐 휴대전화 포렌식이라든가. 휴대전화를 했는데 그 같은 예. 내용도 없고요. 또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아내가 병원에 갔을 때 거기에 이제 그 보호자가 서명을 했는데 예. 그 남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남편이 직접 이렇게 서명한 것이 아니고 예. 필적 감정까지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 역시 사실은 남편이 또 한 것도 아니고 아. 뭐 이런 등등으로 봐서 더군다나 그 전문가 소견도 함께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그 아내의 임신 사실을 정말 남편이 모를 가능성도 있겠느냐라고 하는 산부인과 의사의 그 소견 역시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방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 적어도 정범이 이 일정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자체에 관한 증거 자체를 찾을 수가 없어서 네. 재수사 역시 불송치 결정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으로 결론 지어야 된 것이죠. 법적으로 혹시라도 재판부가 남편의 혐의에 대해서 다시 따져볼 가능성은 없습니까? 일단 남편은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 피고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의 혐의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는 직접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차후에 기존에 발견되지 않았던 증거가 확인이 된다면 예. 이제 경찰이나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재개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지금 이제 검찰은 이 친모에 대해서 살인 및 시체 은닉 혐의를 적용했는데 지금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이제 영아 살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영아 살해죄를 주장하는 걸로 보입니까? 일단 일반 살인죄하고 영아 살해죄의 법정형 자체가 너무 다릅니다. 일반 살인죄는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예. 영아 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사실 살인죄에 비해서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평가될 수 있는데 영아 살해죄라는 거는 이제 직계 존속이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했을 때, 특히 예. 어떤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을 때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영아를 살해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예요. 예. 법정형이 일단 낮기 때문에 피고인의 변호인 측에서는 당연히 살인죄보다 상대적으로 이것이 유리하다.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영아 살해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아 살해죄가 이게 살인죄보다 더 형량이 낮은 것도 조금 저는 보면서 이해가 네. 잘 되진 않더라고요. 예, 이게 과거에 이제 영아들에 대한 어떤 좀 우리가 인권에 대한 의식이 예. 없었을 때 형법이 53년도에 제정되고 난 후로 계속 70년 동안 유지가 됐었거든요. 아. 그래서 영아 살해죄가 이제 최근에 이런 그 수원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을 계기로 네. 이게 여전히 형법에 있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지난 7월에 영아 살해죄를 형법에서 폐지하는 그런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고요. 예. 내년 2월부터는 이제 영아 살해죄는 우리 형법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일반 살인죄와 사체 유기와 똑같이 처벌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재판 상황 앞으로 또 나오면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가 직접 만나보고 들어보고 체험도 해봅니다. 자, 우리 3대 본이 정본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어떤 본인가요? 오늘은 따라가 본입니다. 네. 갈수록 늘어가는 고독사 문제를 취재했는데요. 특수청소부가 청소하는 고독사 현장을 따라가서 함께 청소하고 왔습니다. 쉽지 않은 현장이었을 네. 걸로 보여요. 어떤 현장이었는지 조금만 더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한 60대 남성이 숨진 지 2주 정도 된 현장입니다. 이미 부패가 많이 진행했던 상태에서 발견됐는지 현장이 상당히 참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꽤 지난 뒤에 발견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이런 사회적인 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어제도 전주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된 40대 여성 그리고 그 옆에 굶어서 쓰러져 있던 아이 그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힘든 현장이었을 텐데 고독사 현장 따라가 보니 함께 보시죠.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 고인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신 지 2주 정도 된 현장입니다. 14년차 특수청소부와 함께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바발 아니에요? 지금 구더기가 번데기로 변태 검정을 덮은 거예요. 아, 이렇게 버릴 거는 좀 버려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이불에 이렇게 묻어 있는 것들은 뭐 부패액이라고 보면 될까요? 보이는 혈흔이 네. 몸이 복대가 돼서 흘러내린 체액들이죠. 왜 머리카락이에요? 아, 머리카락이 저렇게 네네. 보통 저렇게 머리카락도 빠지고 그 부패액도 나오고 이렇다 보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게 기간마다 좀 달라요. 그게 얼마나 됐냐에 따라서. 마약 성분의 약이네요, 이거. 어디가 많이 안 좋으셨던 것 같은데. 사다가는 보건부. 네. 신용 정보에서 이 우표물이 와 있는 거 보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위치에 사시는 것 같아요. 아유, 네. 막걸리를. 약주를 이렇게 많이 드시고 다른 술하고는 다를 때 네. 마시면 더 든든하기도 하고. 아, 식사 그래서, 대용으로. 네, 그래서 대신 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약간 날짜가 8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네. 이게 그리고- 가장 최근 날짜로 보이네요. 저는 맨날 이렇게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의 고독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삶의 의지를 놔버리기 때문에 일단 집안 정리정돈이 절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치 쓰레기장처럼 바뀌어 있고 혼자 사는 사람들은 청소 같은 거 안 하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일상을 영위하는 그런 작은 행동들, 네. 뭐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정리정돈. 우리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네.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큰 힘이 되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놔버리고 그러시는 분들이 결국은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거고. 2030 그런 청년들의 고독사나 극단적 선택 현장도 좀 비슷한가요? 거의 저는 비슷하다고 보고 있어요. 생활 살림들 이런 것들과 좀 차이가 있는 거고 비슷하다고 보고 있어요. 고독사 위험에 놓이신 분들이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많이 하더라. 지금 이렇게 자살로 돌아가시는 분들 대부분이 제대로 된 상담 한번 받아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대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도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외로움에 대처하고 실연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몰라서 찾는 건데 결국은 이제 그런 게 좀 부족하죠. 고인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을지 감히 저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 신호들을 누군가가 먼저 알아채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네, 처음 하는 사람이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특수 청소기도 한데 정본이는 어땠습니까? 아, 이게 마음이 정말 안 좋았고 저 네. 때는 이 현장을 뭔가 고인에게 예를 갖추면서 얼른 치워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이게 또 입주민들 모르게 얼른 치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 문제로 좀 예민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현장을 나와서야 이제 온몸에 그 냄새가 밴 게 느껴지고 뭐 자기 전에 조금 안 좋았던 모습들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네, 고생 많았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에만 고독사한 사람이 2,650여 명에 달한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원인이 뭘까요? 이게 1인 가족의 증가와 사회적 관계의 단절, 경제적 빈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고독사와 극단적 선택의 연관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자연사가 아니라 극단적 네. 선택의 비중이 상당하다. 예. 네, 혹시 앵커들 이번 주가 세계 자살 예방 주간인 거 알고 계셨나요? 잘 모르고 지나갔죠. 네.
사실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알게 된 날인데요. 그 고독사 위험에 놓인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고독사 실태 조사한 것에 따르면 20대의 경우에는 절반 넘게가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고독사였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대여섯 명 중 한 명꼴이었고요. 제가 청소한 현장에서 나온 메모가 이제 곧 나올 텐데 고인도 이렇게 다짐하고 이겨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누군가 진심 어린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렇게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상담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상담 이런 부분들은 좀 효과가 어떻습니까? 이게 안타깝게도 좀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김새별 특수청소부가 얼마 전 한 청년의 유품을 정리할 때 전화기를 받다고 하는데요. 밤새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에 전화했는데 단 한 건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통화가 안 되니까 도움을 아예 못 받은 거네요. 네, 보통은 밤부터 새벽 시간대에 가장 우울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 이때 근무하는 상담사 인원이 너무 적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까지 1393 응대율을 9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책도 정책이지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주변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오후 마지막 코너입니다.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소개하는 코너죠. 네, 오후의 키워드 오키입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민키형 전민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형이라고 하니까 호칭이 생각이 안 나요, 우리 팀장님. 네. 아직 여독이 좀 덜 풀리신 것 같기도 합니다. 휴가 복귀하시고. 아직 밤에 좀 잠이 시차적으로. 아, 그래요? 그래도 오늘 멀쩡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눈 부릅뜨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악취입니다. 악취. 네. 뭐 변기, 네. 뭐 이물질, 화장실, 뭐 이런 키워드들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요. 보통 뭐 화장실 변기하면 나는 악취인데 네. 오늘은 좀 종류가 다르다고요. 맞습니다. 예. 그 화장실에서나 날 법한 악취가 지금 명품 가방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명품이요? 네. 그 대표 명품 루이비통 가방에서 예. 흡사 사람의 인분 냄새를 떠올리게 하는 악취가 난다는 쉽게 건데. 말하면 똥 냄새. 그렇습니다. 네. 시원하네요. 예. 예. 자,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은 기본이에요. 이 명품백들에서 정말 말도 못할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여기 이 루이비통 팬 게시판이거든요. 네. 보면은 어마어마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글이 한두 건이 아니네요. 맞아요. 냄새가 어느 정도길래. 아니 가방에서 그런 냄새가 나는 건 이해가 도대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쵸. 가죽 냄새인가? 그래서 아까 저분은 이제 은행 냄새라고 순화해서 말했지만 우리 예. 이제 박앵커님에서 말해주신 대로 예. 경험자들은 진짜 똥 냄새 저리 갈 정도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가방 주인이 악취백 교환하러 루이비통 매장에 갔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가야죠. 그렇죠. 근데 그 반품 제품들 처리하는 공간에 냄새가 배어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냄새 나는 애들을 모아놓으니까. 네. 그래서 방향제를 둬도 소용이 없을 정도라서 갔더니 직원들도 약간 헛웃음을 치면서 일하고 있다. 이런 목격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냄새라는 건 즉각적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제품에.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악취 논란이 지난해 말부터 이게 불거진 문제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얘기가 나오다가
지난 6월에 언론 보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문의가 폭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루이비통은 계속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7월 중순이 돼서야 긴급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반년 넘어서 네. 명품답지 못한 대응인데요. 그러니까 네. 말이죠. 그래서 알려진 바로는 2017년 1월에서 2021년 3월 생산된 캔버스 제품에 사용된 물질이 고온다습한 환경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악취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 문제란 거네요. 네. 근데 누구는 교환해주고 누구는 안 된다고.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웃긴데요. 네. 명확한 교환 기준이 없다는 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제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자체 심의를 해가지고 교환을 해줄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네. 악취가 나도 반려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죠. 궁금하시죠? 네. 이 제품은 냄새가 들난다? 바로 그거예요. 악취가 교환해줄 정도로 심한 정도가 아니다. 예. 이런 설명뿐이라는데 좀 납득하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댓글들 보면은 네. 이게 발꼬락내가 너무 심해서 매장 가지고 가서 심의를 넣었는데 이건 화장품 냄새를 안 된다라고 했다는 거고요. 유상 AS도 심지어 안 된다고 하니까 네. 화가 나죠. 냄새는 근데 주관적인 그거를 뭐 나는 안 나는 이렇게 하면 그게 황당할 것 문제인 같은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매자들이 집단 행동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네. 일단 루이비통 측은 이런 논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뭐 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다. 맨날 하는 해명이죠. 네. 근데 요새 우리나라에서 명품 가격이 우리나라가 특히 더 비싸다 이런 내용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는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사실 뭐 배짱 영업이다라고 네. 불리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안 그래도 비싼 명품백 한국 오면은 기본 한 100만 원은 더 비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명품 업체들 2차례나 가격 인상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명품 매장 오픈런 계속되고 있는데 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국이 글로벌 호구 아니냐. 좀 이런 자조 섞인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니까 또 뭐 네. 그런 거겠죠. 네. 자, 다음 키워드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연관을 쭉 볼까요? 뭐 네. 카드도 있고요. 할인, 혜택, 대중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이라는 단어 있고 서울이라는 단어도 있네요. 네. 뭔지 조금 눈치챌 것 같습니까? 그쵸. 예, 네. 뭐가 무제한이라는 건지 어제 이 뉴스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무제한하면 반가운 내용인데 바로 대중교통. 예. 네. 서울시에서 서울 시내 버스, 지하철, 자전거까지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오. 내놓는다는 겁니다. 네. 가격 보세요. 65,000원. 네. 아. 그래서 내년 초에 시범이 운영이 되는 이제 기후 동행 카드라는 건데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예. 65,000원만 내면은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 버스, 따릉이 전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대요. 환승 시간, 횟수 이런 것도 전혀 상관없다는데 아까 작가님 물어봤더니 네. 한 달 동안 한 10만 원 좀 넘게 쓰신다고 하니까 네. 자주 타시는 분들한테는 좀 혜택이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럼요. 1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네요. 서울 주민으로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네. 이게 서울에서 탄 것만 해당이 된다고. 그러니까 기준이 이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예. 그래서 무조건 말씀해 주신 대로 예. 서울에서 탄 것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기, 인천 같은 다른 지역에서 탑승하는 경우에는 이 기후동행 카드를 이용할 수 없고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다른 지역에 하차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승하차 지역 관계없이 빨간 버스는 안 되는데 보시면 4호선 서울역에서 승차해서 오이도역에서 하차하는 건 되고요. 네. 오이도역에서 근데 타가지고 서울역에서 하차하는 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건 안 되네.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그냥 저도 그냥 볼 때는 좋은 정책이네 했다가 근데 지금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경기도 예. 또 인천에서 서울로 서로 막 출퇴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너무 많죠. 네. 이게 조금 반쪽짜리가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수도권이 이제 생활권인 분들이 네. 많은데 누리꾼들 반응이 아쉽다는 네. 반응이 그러다 보니까 네. 워낙 많습니다. 네. 보시면 뭐 기후 동행 카드 서울만 해당되네. 서울만. 취지는 좋은데 이럴 거면 그냥 교통비 내리는 게 낫지 않나. 아하. 서울 기후 동행 카드라고 명시해 주시겠어요? 그냥 라고. 서울 카드라고 해라. 그렇죠. 자, 자조 섞인 반응들이 나옵니다. 자, 어제 경기도에서 사전 협의가 없었다. 그 유감 표명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참에 그 김동연 경기지사랑 오세훈 서울시장이랑 만나가지고 좋은 정책이니까 좀 같이 콜라보하면 좋지 않을까요? 뉴스오로 부를까요? 오시라고. 한번 부를까요? 앉혀놓고 초록방에 한번 둘이 연락 콜라보하라고. 저희가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키워드는 네. 예. 천지입니다. 천지. 네, 뭐 백두산도 보이고요. 안개, 여행, 코스 이런 키워드들 보이죠. 네.
그 일단 영상을 하나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영상 네. 하나 보죠. 백두산 천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 백두산 천지에 자주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근데 괴생물체가 지금 포착됐다고. 뭐 점 같은 게 하나 있네요. 네, 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영상입니다. 두 분은 이게 혹시 뭘로 보이세요? 점이요. 약간 용가리 너무 같다는 작아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백두산 천지의 괴생물체. 뭐 굉장히 유명한 뭐 그런 전설인데. 네. 민키 형이 워낙 또 이런 미스테리 전문가 아닙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네. 네, 아주 좋아하고 네. 이게 근데 아주 유서 깊은 전설이에요. 네. 백두산 괴물이 중국 그 고대 문서인 산해경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게 됩니다. 네. 진짜요?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금충이라는 용을 닮은 괴물이 백두산에 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네. 목격담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아. 그 19세기에도 백두산 천지에서 4명의 사냥꾼이 괴물을 봤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거 만든 거 아니고 진짜 저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약간 만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구나. 사냥꾼들은 이 CG는 만들었죠. 이 시즌 저희가 만든 겁니다. 내용은 진짜라는 네. 거. 사냥꾼들이 이 광경 보고 너무 겁나서 도망을 쳤다라는 내용이고 무송현지라고 하는 1970년대 만들어진 예전의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네. 괴물은 황금색으로 머리는 큰 화분만 하고 뿔이 있고 긴 목에는 수염이 많았다. 이게 중국의 저서거든요. 네. 근데 글쎄요. 저는 들어도 이게 사람들이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위축돼 있을 때 잘못 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잘 안 믿어서 이런 거. 맞아요. 그래서 이게 상상도도 많이 나왔는데 네. 전부 실존하는 동물이라는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 생김새입니다. 실존하는 것들과는요. 그래서 약간 뭐 공룡 같기도 하고 전설 속의 용 같기도 하고. 저게 상상 속의 모습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진짜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네. 뭐 가능성이 낮죠. 예. 근데 이제 중국에서 천지를 자세히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백두산 천지 주변은 이제 초목이 살질 못하고요. 네. 수중에는 유기질과 분유 생물이 극소하기 때문에 천지 중에 대형 척추 동물이 생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학적으로 없다 하니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아니야 있어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그러니까 건데. 모르는 거잖아요. UFO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번 사진관에서도 백두산 관리당국 관계자가 네. 이 생물체가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백두산에 살고 있는 호랑이, 표범 이런 고양이과 동물일 수도 있다. 워낙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헷갈릴 수 있다. 근데 저기에 또 고양이과 동물이 헤엄친다는 것도 신기하긴 합니다. 고양이과 동물이 헤엄을 칠 수가 있나? 헤엄을 잘 치죠. 고양이과 동물은. 그런가? 네. 그래서 어쨌든 물살에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면 일단은 뭐니까 괴생물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전민기 팀장의 미스터리 탐험은 또 언제 될 것인가? 계속 준비를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뉴스 나올 때마다 지켜보겠습니다.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호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 다채로운 뉴스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